안녕하세요. 송현주입니다. 특집 대담 TBS 30년 내일을 묻다. 시민의 방송 TBS가 30주년을 맞아 다시 시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TBS가 30년간 걸어온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 미래상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이강택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공영방송 전문가 정준희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1일은 TBS에 아주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로 꼭 30살, 30주년을 맞았는데요. 30살이 된 TBS의 성장기, 밖에서 본 TBS 위상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호출부호 HLST, FM 95.1MHz로 방송되는 TBS 교통방송입니다. 1990년 6월 11일 오전 9시 51분, TBS의 첫 출발을 알리는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만,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탄생한 교통 전문 방송 TBS. 교통정보는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운전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켰는데요. 시민들의 관심 속에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참혹한 역사의 순간들이 TBS를 통해 첫 전파를 타기도 했는데요. 1997년 남산 청사로 이전한 이후 인터넷 교통방송 TBS TV, TBS 영어방송 TBS EFM 개국을 거쳐 종합방송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오며 개국부터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TBS. 2016년에는 상암동 청사로 이전,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유례없는 신기록을 세우고 9595쇼, 허리케인 라디오, 더룸, TV 민생연구소, 해시태그 등 TV와 유튜브를 넘나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아 올해 2월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TBS. TBS가 그려나갈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TBS 30년 함께 보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감개무량하네요. 아니, 30년이면 제가 이제 서울시장 된 지가 지금 이제 만 9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었네요. 근데 그 사이에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통 전문, 교통 정보를 제공하다가 이제 일종의 종합 방송으로까지 발전하고 또 단순히 교통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1등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발전해서 앞으로 3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 아닌 우리도 있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이강택 대표님 한 마디. 이제 주로 그 밝은 면을 위주로 해서 이제 성공의 역사로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예. 사실 그 이면에는 또 순탄치 않았던 이런 또 약간은 어두웠던 시기도 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그것들을 어쨌든 지금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기 시작했고, 또 과거에는 약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방금 보셨듯이 재단 TBS의 독립이라는 것은 비로소 이제 그 좀 정상화와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 TBS의 30년 역사가 그러니까 미디어, 특히 한국 미디어 역사에서 좀 독특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온 이제 미디어가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디어는 이제 전성기라고 하는 걸 금방 맞고 나서 유지하거나 꺼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TBS는 이제도 성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되게 드문 그런 매체에 해당을 하고요. 3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또 앞으로 또 40년, 50년이라고 하는 걸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한 중간쯤 한번 찍어보는 그런 독특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TBS는 개국부터 이슈가 됐는데요. 그 교통방송이라는 그 특화된 콘텐츠로 첫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런 컨셉의 방송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 정준익 교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까도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 교통방송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 왜 탄생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80년대 이제 말쯤 되면 급격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이제 자기 차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100만 대를 돌파한 게 아마 1988년의 일인가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서울시도 그렇고 이렇게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자동차는 되게 늘어나는데, 길은 이제 그 같이 발달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길을 찾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시민의 궁금증이 굉장히 폭발하던 그런 시점이었었고, 그래서 언제나 켜둘 수 있는, 자동차에서 켜둘 수 있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 저도 1990년에 처음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서울의 경험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그 교통지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연, 이런 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시민운동가셨는데 일반 청취자로서 기억하는 당시의 TBS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워낙 막히니까 조금 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마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죠. 예. 그게 아마 교통방송의 발전 과정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이 이제는 옛날에 기본 이런 인프라라고 할까요? 주거 문제나 이런 교통 문제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이라는 이름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서울방송이라고 고치면 어떨까. 근데 이미 다른 방송이 그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SBS가 그 방송인데 처음에 서울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SBS로 이미 쓰고 계시니까 서울방송이라는 이름 우리한테 주시면 어떠냐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생각해 본 게 서울 시민방송 이름은 어떨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종합방송이 됐고 또 서울 시민들의 요구도 단순한 교통 문제에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시민의 욕구, 삶의 질 이런 걸로 갔으니까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네. 이광택 대표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뭐 당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의 TBS와 서울의 교통. 그 당시에 정말 뭐 다들 기억하듯이 교통 지옥이라고 표현했었죠. 예. 그 당시에.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오면서 대중교통수단은 아직 충분치도 않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각자가 알아서 어떻게 이제 길을 뚫어가야 되는 상황. 이 속에서 길잡이가 좀 필요했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TBS가 시대적인 요구에 분명히 그 부응한 방송으로서의 서비스로서의 어떤 태생적인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교통이라는 것을 소통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곧 TBS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예, 방금 이제 이광택 대표나 박원순 시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결국 TBS도 교통방송으로 출발했지만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TBS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성, 이거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시대적 요인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방송은 시대적인 요구에 이제 반응했던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시대는 이제 바뀌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지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있는 상태고 특히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해진 그런 시대에 교통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서울 시민방송이라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또한 존재할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체가 폭발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매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라디오가 사실은 거의 죽어가던 시기에 라디오의 힘을 확인시켜준 것, 두 차례에 걸쳐서. 그가 이제 TBS였거든요. 첫 번째는 교통정보라는 형식으로, 두 번째는 최근에 시사 라디오라는 형식으로 라디오가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모바일 매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재발견하게 해준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교통통신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고 그렇죠. 자기 막 택시 같은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정보 수집이 그 당시에 가능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현재에 있어서 시민 미디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민들 안에서 시민들 스스로 정보들을 만들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에 이제 만약에 TBS가 호응을 할 수 있다면 매체의 재발견, 라디오 플러스 알파를 재발견해주고 동시에 시민 안에서 시민들의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TBS의 어떤 현재나 미래 비전이라는 것이 태동할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방송 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통신원, 그리고 시민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실제로는 좀 뭔가 막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TBS가 어떤 언론이나 제대로 된 방송,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강택 대표는 그 시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90년대 말에 1990년대 말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 공영방송의 개화기가 열리게 됩니다. 2000년 방송법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시기가 TBS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소외되고 그 민주화의 혜택을 못 본 시기였다. 그러니까 관료화 또는 관저의 압력들이 정치적 압력들이 오히려 TBS는 점증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주례 연설을 사실 그 당시에 TBS와 KBS만이 이제 매주 방영하는 이런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TBS가 그걸 왜 방송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시장 때에서 보니까 그 교통방송 본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일종의 사업소의 한 부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한 방송사인데 왜 본부장이냐? 일단 대표라는 이름을 쓰시도록 좀 해라. 일단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부서로 있으면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독립시키자. 그래서 이제 쭉 작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제 우리 미디어 재단이 된 거죠. 이제 사장님이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사의 사장님이세요. 저도 꼼짝 못 합니다. 서울시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시비를 분명히 또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말 또 하나의 독립적 언론사가 됐고, 그래서 서울시는 원칙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간섭한 적 없죠? 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재단법인화되기 이전에는 그 법적인 대표자가 시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로 바뀌었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인사권 같은 것이 사실은 공무원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직급이 돼야지만 직위를 줄 수가 있고 또 쉽게 못 바꾸고 예를 들면 또 인력 충원할 때도 시에서 전체 TO에 잡혀서 그것이 할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저희 그러다 쪽이 보니까 방송도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나 간섭이 없어지면 언론인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훨씬 역동적이고 또 시민 친화적이고 또 전문가들이 막 들어다 보니까 지금 TBS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부분합적으로 조금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삼풍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나 이걸 가장 먼저 TBS가 먼저 할 수 있었다, 보도할 수 있었다.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정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TBS에서는 태생부터 존재했던 거거든요. 일단 아비규환으로 봐야죠. 그냥 참혹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은 바로 김덕수 통신원이었죠. 비까지 보슬보슬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비 맞아가면서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상판 붕괴된 상판 위에서 방송을 한 거죠. 근데 이 특장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른바 관제화 압력의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이 전통이 끊겼던 것이고 이제 이것들이 다시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부터
그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서 전환점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온전히 그 재단법인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그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두 분께서 주거니 받거니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신 것 보니까 이게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영방송 인정합니다. 이제 이 서울시의 입김 때문에 TBS가 오히려 발전이 이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박 시장께서 과감하게 방송을 TBS를 독립시키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TBS를 이강택 대표에서 지금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TBS가 언론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촛불 전국 이걸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준희 교수께서는 그런 그 당시에 TBS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촛불 전국이 딱 두 개의 매체가 눈에 띄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촛불 전국 자체를 가능하게 했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였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TBS가 이제 그 시위 현장이나 이런 데들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현장 중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실제로 시민들로부터도 이제 상당히 많은 환영을 받은 다른 매체들은 되게 배척을 받았는데 많은 환영을 받은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근데 단지 그냥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깔려 있는 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 씨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제 촛불 전국 자체에서의 모습은 이제 그 현장 중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났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서 사실은 우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라디오가 거의 뭐 이제 관영 매체 수준으로 이제 전락했고 일반적인 방송들 역시 대단히 그런 식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실제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차근차근 이제 청취율을 쌓아 올라갔고 일반적인 라디오로는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14%, 15%까지 가까이 가는 정도의 최근 수치까지 나타났고요. 이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종의 블록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의 특징은 원래 한 번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듣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배치되는 것들도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묻어가는 효과로서 뭐 예를 들면 아침 종합 뉴스가 거의 10%에 가까운 청취율이 기록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 일종의 시사 블럭들이 생겨났고 그 시사 블럭에 대한 청취자들의 어떤 기대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촛불 전국 이전부터 시작된 그 어떤 개혁이 촛불 전국 이후로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라디오를 매개로 한 새로운 종류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에 가장 잘 부응하는 이제 그런 매체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TBS의 현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뭐 촛불 전국 그다음에 이제 뉴스 공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부터 좀 30년의 역사를 거친 TBS가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제 구가해 왔는데 TBS의 현재에서 조금 더 냉철하게 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또 TBS를 어떤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적인 미디어 재단으로 이제 출범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디어 재단으로 출범시킨 근본적인 이유나 그 이후에 이제 기대하시는 바. 예. 어차피 방송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정말 최고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오너로부터 또는 광고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그 방송이 방송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TBS가 이제 나름 방송사의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데 서울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독립된 재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제가 취임할 때부터 사실
추진했던 게 이제 이 빛을 발했고 아까 우리 정준희 교수님이 또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도 그런 자율과 독립으로부터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역점을 두어서 그때 제가 요청드린 거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청드린 게 없지만 TBS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뭐 작가라든지 또 심지어는 PD들까지 그 당시에 뭐 프리랜서로 있긴 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정규직으로 좀 더 신분이 보장이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보장받는 이런 신분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그때 추진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이 됐죠. 예, 그래서는 이런 것들도 좋은 방송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거는 서울시가 또 제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드렸죠. 네. 제가 조금 그 예.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과거에 어두웠던 시기에 모순이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였어요. TBS가 그냥 다른 방송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 PD로 이렇게 채용이 되게 되면 평생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미디어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조직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인력 수요가 있는데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 업무는 전부 다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그냥 이렇게 맡겼던 겁니다. 그것도 파견, 용역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사의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그 좀 정의로운 조직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 TBS의 가장 중요한 그 현재까지의 성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비정규직 노동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미디어 산업 영역인데요. TBS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재단 출범 이후에 해오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강택 대표께서 사실은 초대 TBS 미디어 재단 TBS의 대표로서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몇 점 정도를 주십니까? 뭐 몇 달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제 출발선에서 겨우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과거에 이런 어떤 경직성 또는 그 내부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의 좀 모순들이나 이것들 제도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그래서 내규들을 지금 다 거의 다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더 이제 그 정말 방송 조직답게 전문가 조직답게 이제 그 다듬는 이런 작업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뭐 단적으로 라디오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창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어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더 있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려면 컨텐츠에 대해서 그 재원이 이제 과소 투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을 빚을 소지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외 환경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겠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는 완전히 독립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이죠. 그걸 받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뭐 아까 평가해 주신 것처럼 라디오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정상급의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 광고도 못하고 그죠? 광고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은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공적인 역할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저희는 라디오에 매일 15분씩 시민들이 직접 제시하신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그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 방영을 하고 있고 TV에서도 퍼블릭 액세스를 시민 영상 특이점 해서 매주 1시간씩 아주 내용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요즘은 DIY TBS라고 해가서 Do It Yourself TBS.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획 아이디어만 주시면 그걸 저희가 결합해서 기술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하는. 왜냐하면 그냥 미디어에 여러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좀 미디어에 가까웠던 분들하고 참여폭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그 폭을 더 넓히고 있고요. 이거를 시민 기자재라든지 그래서 완전히 시민 참여를 모든 영역에다가 확산하는
그래서 하나의 양식으로 굳히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영화 F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외국인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서 유일한 사실 정보 채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 TBS가 사실 그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처음으로 재난 방송을 실시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곳들은 공적인 기여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많은 자유가 있고 제도적인 혜택들이 받침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오히려 그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글쎄 한 70점이 아직 못 되는 것 같다. 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쯤 돼서 이제 뭐 미디어 재단 출범 뭐 1주년 정도 되면 아마 뭐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TBS가 미디어 재단으로 출범하던 즈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에 TBS의 역할도 그 이전 촛불 정부 못지않게 사실 대단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말 나온 김에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로 달라진 일종의 뭐 뉴노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준희 교수님,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 그다음 사회 시스템에 관한 문제 제기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쿠팡 사태가 저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접촉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재택하게해서 이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비대면 방식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밑바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고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라고 이른바 부르는 이 비대면 방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새로운 노멀이 될 텐데 그 노멀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래에서 대면하면서 힘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동시에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디어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디어 인력들이 이른바 재난 시기에만 잠깐 갖다 쓰는 예비 인력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사회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가치의 판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함의도 우리가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산업만의 문제는 아닌 그럼요. 거죠. 예.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뭐 노동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 그 서울시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또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지자체로서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께서 생각하셨던 대응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해결 과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엄청난 이제 사회 변화, 심지어는 뭐 문명론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이번 이 코로나 19를 우리가 이 방역 당국으로서 일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로컬의 발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만 실제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대안이 뭔지 이거는 가장 먼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혁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K방역이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S방역이다. 서울시와 또 다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이제 언택트 사회 이렇게 되면 이제 물류 산업이 커지고 또 미디어 산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생겨나는 이제 이른바 그 플랫폼 경제 하에 노동자들의 위상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뭐 그동안 이 4대 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게 필요한데 그게 제가 지금 강력히 밀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위기가 오면 더욱더 이 불평등성, 그죠?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그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된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 우산을 쓰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은 비는 그냥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대로 지금 비를 맞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예, 사실 그 뉴노멀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쉽게 쓰지만 모든 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게 변했다는 거,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고 또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지고 나서 사실 우리 언론들이 보인 모습은 그런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흔히 표현한 걸로 그러니까 감정의 오염 내지 감정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국면에서 더 위험한 문제로 부상했다. 차라리 감염병은 감염병 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릇된 정보가 유통되고 그러면서 그릇된 감정이 이제 전파되는 방식은 누가 이제 통제하고 누가 이제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전형적으로 나온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언론의 모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서 그냥 알리는 것이 이제 저널리즘의 그냥 본령이라고 생각했던 대단히 좀 안이한 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19라는 국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고 심지어는 감염법 전문가조차 초기에는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질병이고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언론은 마치 자기 스스로가 전문가인 양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탁 터뜨리면 이 사회가 다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저는 이건 코로나 이전 시대의 유산을 잘못 계승한 그런 형태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단히 잠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채 저는 이걸 정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보가 협치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의 막연한 폭로 저널리즘이나 과거의 막연한 안이한 보도의 방식으로 현재를 대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정보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막연하게 뭐 집단지성이니 이런 말들을 썼었는데요. 사실 그걸 조금 더 제도화하고 어떤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언론의 문제를 정치인이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과감하게 할 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과감하게 뭐 작년부터 뭐 그 이전부터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언론 개혁을 위한 여러 이제 정책들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소신이 변함이 없으신 건지. 네.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그 위대한 시민 정신을 보여주고 그러시기는 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일국 체제를 넘어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WHO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한 시민들을 말하자면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해서 그리고 또 대구에서 그게 번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구 시민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언론이 막 조장하거나 사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언론의 태도는 마땅히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저도 뭐 많이 당하는 일이긴 한데요. 말하자면 정말 이 보도로 인해서 한 인간의 이런 명예나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히 공인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 팩트에는 기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물론 뭐 기업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포함되지만 언론에게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보장되고 그래서 정말 그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에 상응하는 그런 배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언론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언론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렇게 뜨악하지만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라고 이제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여론 그 국민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특히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한 그런 경우는 그 찬성하는 여론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퍼슨이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언론 없는 정부보다 자기는 정부 없는 언론을 나는 택하겠다. 그만큼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사실 우리 민주주의 여러 기본권 중에서도 중핵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다. 저는 이건 뭐 분명히 신뢰하는데 그만큼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은 또 상당히 이렇게 덜 지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실 저는 분노와 말씀하신 그런 지지와 공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언론이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깨어날 때 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스스로 시민이 판단하고 또 이제 구분해내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당사자들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최근에 TBS가 그런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론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하신 그런 취지나 그 의미를 좀 이광택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환경이 이제 완전히 그 바뀌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의 책임성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의 수준이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이제 그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직접 피해가 이제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 위주로 해서 또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가 엄청나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나 생존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그 몰려가기, 베껴서 몰려가기 이런 형태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또는 아주 힘 있는 집단과의 유착을 통해서 이제 뭐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팩트체크만 사후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사실 정준희 교수님하고 계속 이야기들을 좀 교감들을 해왔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스탠다드를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 기회에. 제가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컨대 캐나다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실제 그걸 또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론이라 말하면 뭐 신문에 났더라 그러면 그냥 이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좀 더 시민들이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 언론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주체적 인식을 이제 가지도록 교육한다는 거 그런 얘기죠. 예.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뭐 그게 일반 학교에서나 또 대학에서나 민주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그런 태도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TBS 정준의 해시태그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가장 본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진행자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나름 이제 부담도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욕이나 또 각오도 있을 텐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로 이제 저널리즘 비평이라는 영역을 새로 이제 부활시키고 이제 새로 만들어가는 일을 이제 마침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이후로 생각하게 된 게 사실 시민들의 시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속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리터러시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교육 안에는 계몽적인 요소라는 게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초기 단계에는 계몽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고기면 우리가 물의 존재를 잘 모르거든요. 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물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많다.
네, 언론이 우리의 정보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물이 좋은 물인지 안 좋은 물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몽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언론 항의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물을 구별할 줄 알게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때부터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거 시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좋은 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 물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대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리터러시가 단지 교육과 계몽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상을 만들어 나가고 참여시키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 이제 공적 의사소통 혹은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가장 바탕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좀 언론에만 이런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의존하는 게 뭔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어떤 이런 긴박한 상황,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응하는데 좀 여러 가지 혼란들이 오히려 만들어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유난히 그 과거에 비교했을 때 자주 카메라 앞에 등장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정부나 공공기관이 최소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과거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의존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뭐 언론의 거대한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제공하던 정보가 뭐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언론이 되는 거죠. 뭐 요새 유튜브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시민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또 스스로 발신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서로 상호 피드백하는 이런 상호적, 상호주의적 집단 지성의 시대에 맞는 그런 언론, 그런 정부 기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서울시는 늘 그 강조했던 게 시민민주주의. 그래서 단순히 뭐 옛날에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결정까지도 시민이 스스로 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플랫폼을 서울 민주주의, 민주주의 서울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논쟁도 벌이고 그리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결정되면 서울시는 그냥 예산을 붙여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게, 시민들이 그걸 또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마 이렇게 보면 아마 서울시가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세계 지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민주적인 그 힘, 그다음에 거기에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한 어떤 관료체제, 또 헌신적인 어떤 의료진, 이게 다 종합해서, 그다음에 언론도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발전해가고 혁신적으로 우리 TBS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재난방송으로서 역할을 이번에 잘해주셨고, 이런 게 종합해서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집 대담 TBS 30년 내일을 묻다, 미디어 재단 TBS의 역할과 언론으로서의 과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이강택 대표, 그리고 정준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TBS를 평소에 자주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도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접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좀 많아진 것 같은, 그래서 유튜브하고 TV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TV나 인터넷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보는 경우도 있고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인터넷 보는 게 편하고 TV로 보려면 막 시간 맞춰서 TV 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일하거나 그럴 때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듣는. 그 교통수단을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그때 라디오 나오는 걸 듣는 편이지, 제가 찾아서 듣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면 들어요. 음악 듣는 거라든가 사연 보내고 싶을 때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하는 시간대면은 가끔 켜서 듣긴 해요, 사실.
좀 색다르다? 다른 사회자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건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심 있게 보고요. 아, 이게 교통에 국한되지 않고 엄청 많은 프로그램 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엄청 신선했고, 그런 많은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청취자랑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청취자의 목소리도 담잖아요. 그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간편하게 일단 틀어놓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고, 요새 팩트체크하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공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매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시간 이 정도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책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뭐 이야기라든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뭐 여러 불편 사항 자유롭게 방송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랫폼 이야기부터 뭐 콘텐츠 아이디어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시민들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강택 대표께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 또 시민 참여형 방송, 이걸 이제 출범 초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좀 진척이 됐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점수를 매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네, 뭐 저로서는 계속 그 열심히는 해왔는데 많이 미흡하다.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그냥 대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게.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그 지금 현재에서 참여의 폭을, 양식을 다양화하고 폭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퍼블릭 액세스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 기획만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기술과 이런 것 예산을 들여서 이제 같이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태도의 문제가 아직은 조금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정말 더 낮고 더 겸허하게.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권력 집단 간의 문제, 이렇게 하면 사실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이제 그 로컬 레벨이라는 게, 지역이라는 게 다시 재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사실은 이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가 그냥 양식뿐만이 아니라 편성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의 틀, 그래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그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시청자께서 한 분이 공감이라는 얘기했는데, 뉴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감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함께 발견해 간다는 자세로 이렇게 가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콘텐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시작했을 따름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TBS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 서울시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이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한 측면들이 강한데,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지만 서울시와 미디어재단의 어떤 미디어재단 TBS의 관계 설정에서 이 독립성 부분 좀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빨리 돈 많이 좀 버십시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가 허용된다든지,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공익성도 굉장히 높고, 또 프로그램의 지지라고 할까, 응원도 많고, 청취율도 높고, 그런데 사실 그만한 지금 이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에서야 설립자이긴 했지만 처음에, 지금은 완전히 이제 독립돼 있으니까 이걸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지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 그렇게 되면 최고로 좋은 거죠. 아니 그렇게 버리시는 건가요? 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벌써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되는 순간 우리가 아이들도 처음에 낳을 때는 뭐 지원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이제 십장가 보내고 다 이제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미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이왕이면 돈도 지원 안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거죠. 네. 그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 꼬리표가 이제 뭐 어떤 거대 기업이 아니라 시청자, 청취자들의 세금이라면 좀 더 공공성을 더 무겁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원이 중요한 거는 결국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실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플랫폼이 모두 중요한데 사실 이제 TBS,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TBS, 특히 TV에 필요한 특별한 콘텐츠는 어떤 게 아까 이제 시민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TBS가 이제 혁신 경영 이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주변부 혁신의 대단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데들은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강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놓는 순간 망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혁신을 못 합니다. 근데 왜냐면 그 약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쪽이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혁신의 어떤 계기가 있고 이 혁신을 크게 틔우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TBS가 앞으로 컨텐츠 혁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칙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류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범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텔레비전하고 라디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인 매체 창구지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제 기성에 있는 매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 TV 공장을 돌리고 라디오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한계들이 있어요. 뉴스 공장도 그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그거는 주변부로 해서 라디오를 키우기 위한 어떤 시도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TV하고 라디오의 공장을 더 키워서 어떻게 전통적인 매체적인 주류로 돌아설 것인가가 아니라 그거의 외곽에서 뭔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터넷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간에 그 컨텐츠는 사실 TV 컨텐츠나 라디오 컨텐츠하고 되게 다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넓게 키워서 그게 TV나 라디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해시태그를 만들지만 해시태그를 만들 때 해시태그가 TV에 딱 맞춤한 60분짜리 컨텐츠로서 구상된 게 아니라 실제로는 15분짜리로 쪼개질 수 있고 뭐 120분짜리로도 늘어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원형 컨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TV 안에 60분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생기는 한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려 이 부분을 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부 혁신을 최대한 키워서 매체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저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 교수께서 이제 그 콘텐츠의 어떤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 플랫폼의 어떤 활용 방안까지 쭉 전략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그 TBS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좀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콘텐츠 전략까지요. 끝으로 이게 30주년, 그러니까 이제 30살 생일인데요. 또 동시에 미디어 재단 출범 첫 해, 이제 아직 돌은 아니지만 첫 해이기도 한데, 그 나오신 두 분, 박원순 시장 그리고 정진우 교수 덕담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뭐든지 이게 초기가 어려운데 초기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확실하게 성장하고 또 탄탄대로를 겪지 않겠습니까? 걷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덕담이면 됐죠? 예. 저는 진짜로 서울 시민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로컬리티가 있고 이것이 시민들의 요구에 굉장히 빈 구석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제대로 찾아준 미디어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과 함께 다양한 매체의 실험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야 이건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이건 내 미디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을 앞으로 이제 좀 걸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역성을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그런 어떤 모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시가 그런 로컬리티의 어떤 전범을 보여준다면 그게 또 이제 일종의 혁신으로서 충분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양택 대표께서는 각오와 다짐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 방송, 수도 공영 방송. 요게 이제 그 TBS의 좌표로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형이라는 것과 그 지역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가장 그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너무나 이 우리나라 미디어 체계에서 과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주가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익숙하지가 않고 시민들한테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면 그냥 휙 지나가는 건데 막상 포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갖다 구축을 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치 앞을 모르는 지금 함께와 연대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재단 TBS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새로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TBS가 미디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겠다는 그런 욕심과 의욕만은 분명한데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성장하는 TBS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마지막까지 꼽아주신 시민들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더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와주신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